16번입니다. 갑은 을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A 부동산을 20년 넘게 점유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그 을로부터 갑에게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이 격려되기 전에 A 부동산의 소유 명의가 을로부터 병에게로 이전되었다. 다음 설문점 판례 할 때 옳은 것은 그러면 결국은 등기는 을이 하고 있고 점유는 갑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죄송합니다. 등기는 을이 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이 됐고요. 아직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이 뭐죠? 이전 등기가 됐다. 이런 얘기고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것은 취득시효가 완성됐다는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상대방은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뭐죠? 소유자라는 걸 가지고 가면 되겠죠. 따라서 1번. 갑은 을에 대한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상실한다. X예요. 상실하는 게 아니라 을에게만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병에게는 뭐하지 못해요? 청구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뭐하는 것은 아니죠? 상실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상실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나중에 병에서 을로 소유권 명의가 돌아오게 되면 이때 갑은 을에게 여전히 뭐 할 수 있는 거죠? 등기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는 논리가 생기게 됩니다. 2번. 후에 어떤 사유로 을에게로 다시 A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 회복되면 갑은 을에 대하여 시효 취득권을 주장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의미죠. 답은 2번이죠. 3번. 갑은 병에 대하여도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다. X. 병에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고요. 4번. 갑은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 기산점을 삼아 다시 취득시효 경유권이 완성된 경우죠. 그럼 요때부터 다시 계산을 해가지고 또다시 20년이 된다면 또 새로운 20년이 완성될 당시에 소유자에게 뭐 할 수 있죠? 등기를 청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병이 소유자라면 병에게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4번도 X고요. 5번. 갑은 자신의 시효 완성 사실을 을에게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은 병에 대한 권리를 목적으로 한 대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다. X입니다. 대상 청구권 행사하기 위해서는요. 갑이 을에게 취득시효 완성됐음을 주장한 적이 있어야 돼. 주장한 적이 있어야 비로소 대상 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는 뭐죠? X가 됩니다. 답은 2번이죠. 17번이죠. 갑을 병이 3분의 1씩 공유하는 토지를 갑이 을병과 협의하지 않은 채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그림을 그려볼까요? 지금 땅이 갑과 을과 병 세 사람이 공유하고 있고 각 지분은 3분의 1씩인데 갑이 혼자서 점유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을은 단독으로 갑에게 전부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다. 왜냐하면 공유 지분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요. 갑에게 반환을 청구하는 것은 보존행위이기 때문에 단독을 할 수 있죠. 다만 부당이득 반환은 갑에게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청구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유지분은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니까요. 계속 문제를 보시면 이에 을은 갑에게 토지 인도를 청구한과 아울러 그동안 갑이 점유 사용함으로써 얻은 차윤상당의 부당이득금의 지급을 청구하고자 한다. 그럼 답은 나왔죠. 기억. 을은 단독으로 토지 전부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고요. 리을. 을은 자기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금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답은 1번이고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공유란
공유 지분이란 목적물에 대해서는 전부에 대한 권리고 소유권에 대해서 뭐죠? 일부에 대한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은 1번이죠. 18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다음 설문이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 나머지 것들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동일 소유자에 속하는 건물과 토지 모두가 동시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어도 무방합니다. 2번 법정 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취득하기 위해서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처분하려면 등기가 필요하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으면 돼요. 따라서 나중에 건물이 철거되고 멸실된다 하더라도 법정 지상권은 인정합니다.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었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으면 되죠. 5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동일 소유자에 기속되었으나 그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 지상권 성립한다. 맞죠? 근데 결국은 계속 한 가지만 하는 겁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야 되는데 언제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있어야 되고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같았으면 되고요. 주의하실 것은 1번 법정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없죠? 배제할 수가 없죠. 19번입니다. 지역권에 관한 다음 설명이 틀린 것은 1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공유자 1인이 지역권을 취득하면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 5 맞는 질문이죠. 지역권은 요역지상 권리의 종된 권리고요. 부정성, 수반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권만 따로 양도할 수는 없고요. 따라서 2번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권의 부정하에 이전하지만까지 맞는데 이를 요역지와 분리하여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X. 답은 2번이죠. 3번 지역권도 물권이기 때문에 물권적 충구권이 인정되긴 하지만 뭐는 없죠? 반환 충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번은 맞는 질문이고 4번 긍정적인 것은 한 사람입니다. 물론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것은 소멸을 억제하는 거니까 긍정적인 것이고 한 사람만 하면 되므로 요역지가 수인의 공유인 경우에 그 1인에 의한 지역권 소멸시효 중단은 다른 공유자를 위하여 효력이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이에 반해서 취득을 억제하는 것은 부정적인 거고요. 전원이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5번 점유로 인한 지역권 취득 기간의 중단은 취득을 억제하는 거 막는 거 부정적인 것이니까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0번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전세금은 반드시 지급돼야 되는데 꼭 현금일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의 채권으로 가름할 수가 있고요. 2번 전세권의 법정 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갱신이니까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를 1번은 뭐죠? X입니다. 그죠? X고 2번 이를 등기해야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질문은 X입니다. 넘기셔가지고 3번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약정이 없으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소멸 통과할 수 있고요. 소멸 통과하면 유효를 지나면 전세권이 소멸되므로 6개월이 경과해야 상대방에게 전세권의 소멸 통고를 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상린관계란 서로 인접한 부동산 간의 이용을 조절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에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소유자든 지상권자든 전세권자든 임차권자든 다 적용되기 때문에 건물 전세자와 전세권자와 인지 소유자 사이에는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가 되죠. 5번이 답입니다.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했어요. 당연히 전세권의 용익물권 조건 등은 소멸할 것이고요. 5번이 답이고 5번이 맞는 질문이죠. 뭐 설명드릴 게 없는데 5번은 좀 조심할 게 뭐냐면 건물에 관한 전세권에만 법정 갱신 제도가 있어요. 토지 전세권에 대해서는 법정 갱신 제도가 없습니다. 그럼 토지 전세권은 그냥 항상 끝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최근에 우리 대법원은 토지 전세권에 관해서는 지상권에 관한 민법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갱신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갱신 청구했는데 거부당하면 토지 전세권자는 지상권자 마찬가지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다는 것이 최근의 판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법정 갱신 제도는 건물에만 인정되고 토지에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토지 전세권에 관해서는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갱신 청구할 수 있고 거부당하면 지상물 매수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최근 판례니까 좀 하나 추가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주택관리사 민법은 뭐 최신 판례를 잘 내는 편은 아니에요. 잘 내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21번입니다. 갑이 그가 소유하는 X토지에 대해 을과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은 을의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라도 을의 승낙이 없으면 X토지의 지하 부분에 대해 제3자를 위해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수 있다? 없다? 5죠. 그죠? 5죠. 자, 구분지상권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수목은 빠진다는 거. 두 번째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 토지에 이미 지상권이 있는 상태라면 지상권자의 동의를 얻어야지만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1번이 맞는 지문이고 1번이 답이죠. 만약 그 토지에 저당권이 이미 있는 상태라면 저당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고요. 만약 그 토지에 임차권이 있는 상태라면 임차권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답은 1번. 2번 지상권의 존속기간이 만료한 때 을은 X토지에 설치한 공작물을 수거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갑이 을에게 시가로 매수의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을은 어떠한 경우에나 이를 거절할 수 있다. X점. 일단 원상 복구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상권 설정자인 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형성권이기 때문에 지상권자는 원칙적으로 뭐하지 못하죠? 거절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2번은 X네요. 3번 갑은 을이 X토지를 사용하는 것을 방해할 수 없지만 특약이 없더라도 X토지를 을의 사용에 적당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보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X입니다. 지상권이든 지역권이든 전세권이든 직접 지배권. 모든 용익물권은 직접 지배권이기 때문에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요. 용익물권자가 보수해야 됩니다. 따라서 지상권자도 지역권자도 전세권자도 모든 용익물권자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4번 갑을 간의 을은 X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이 특약은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은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고요. 이러한 지상권자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는 자유는 특약으로도 금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상권자 이러한 자유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으로 이해가 되거든요. 따라서 특약은 뭐죠? 무효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에게 임대하고 인도했다면 갑은 병에게 X 토지 명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겠죠. 5번 을이 갑의 승낙 없이 제3자 병을 위해 지상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을 설정하고 등기를 했어요. 유효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상권자는 자유롭게 양도, 임대, 담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할 때 지상권 설정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요. 임대할 때 지상권 설정자 동의받을 필요 없고 저당권 설정할 때도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갑은 원칙적으로 병에 대해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도 X가 되고요. 옳은 것은 1번 하나가 되네요. 22번입니다. 다음 중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1번 유익비는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가 일단은 가능합니다. 다만 유치권 행사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유치권 행사할 수가 없거든요. 1번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임대인에 청구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용한 경우에는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유치권자는 반드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적법한 점유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법한 점유라면 비용을 지출했다 하더라도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아요.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였는데 임차인 계속 건물을 점은 위법한 점입니다. 따라서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2번 전세권은 스스로 알아서 사용 수익해야 되고 보존비, 필요비 자체를 청구할 수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는 청구 자체를 못하는 사람이니까 유치권 성립되지가 않겠죠. 4번 타인의 물건을 횡령한 자 위법한 점유입니다. 위법한 점유는 물론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고요. 5번 질권자가 질문이라는 말은 적법한 점유고 필요비를 지출했다. 필요비는 뭐죠?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니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겠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23번입니다.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근저당권이 실행되려면 채권액이 확정되어야 하므로 1번은 X고요. 2번 부동산의 감정 비용은 실행 비용이죠. 따라서 저당권액이 미치게 되고요. 3번 담보부동산의 보존비용. 자, 보존비용 필요비는 저당권자가 지출하지 않습니다.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하지 않고 있죠? 점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할 이유도 없는 거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는 저당권이 효력이 미칠 수가 없겠죠. 4번 저당권액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2년 분할한다. X입니다. 기간에 제한이 있는 것은 지연배상금이죠. 지연배상금은 1년 분의 하나고 이자는 무제한이기 때문에 4번도 뭐죠? X죠. 5번이 답이에요. 왜 5번이 답이냐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꼭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기 때문에 특정 물의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맞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권은 아무런 제한이 없고요.
굳이 꼭 뭐일 필요는 없습니까? 금전 채권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이렇게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을 제3취득자라고 하거든요. 제3취득자에는 세 가지가 인정이 됩니다. 첫째, 채무자가 반대하더라도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둘째, 목적 부동산의 경매인이 될 수 있다. 경락을 받는 것이 가능하고요. 세 번째,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1번 경매인이 될 수 없다. X.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 유의하실 건 3번인데 채무를 변제하려면 반드시 변제기가 도래해야 돼요.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면 변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3번도 뭐죠? X고요. 5번부터 보시면 5번 저당 부동산의 계량을 위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제3취득자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으므로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답은 4번입니다. 이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3취득자가 만약에 변제했다면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거죠. 남의 빚을 뭐죠? 대신 갚아준 겁니다. 따라서 제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2번 근저당권자가 피담보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 시에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고 그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정성을 갖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맞는 질문이죠. 3번 결산기에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해요. 이런 경우에는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채권 최고액까지만 갚으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채무자는 전액을 다 변제하지만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저당권 설정자인 채무자가 최고액, 지연손해기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더라도 이는 일부 변제에 불과하여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근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4번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권의 최고액을 명시해야 되고요. 반드시 기재될 사항이죠. 답은 뭐죠? 5번입니다. 근저당으로 담보되는 채권 최고액은 이자는 포함되지만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거 아주 시험이 잘 냅니다. 왜 실행비용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키지 않냐면요. 실행비용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법원이 받을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저당권을 설정하면서 채권 최고액을 3천만 원이라고 설정했어요. 근데 경매비용, 실행비용이 얼마가 나왔냐면 200만 원이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만약에 이 200만을 최고액에 포함시켜버리면 실제로 근저당권자가 받는 돈은 2,800밖에 안 되는 거죠. 왜요? 200만 원은 채권자가 받을 돈이 아니라 뭐죠? 법원이 받을 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최고액과 별도로 따로 계산해야 될 돈이지 채권 최고액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므로 답은 뭐죠? 5번이고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에 실행비용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건 아주 잘 나오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6번입니다. 갑은 을로부터 1억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자신의
ABC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같이 끊어보면 지금 을이 갑에게 빌려준 돈은 얼마냐면 1억 5천이고요. 요걸 담보하기 위해서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 다시 말하면 한 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여러 개 저당권이 설정됐으니까 공동저당이죠. 그 을은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위 각 부동산을 동시 경매했다. 위 부동산에 관한 경매 대금이 각 9천만 원, 6천만 원, 3천만 원이었다. 그러면 A에서 9천, B에서 뭐죠? 6천, C에서 뭐죠? 3천이고 A, B, C를 동시 배당하게 되면 어느 부동산에 얼마를 받아갈지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9천만 대 6천만 대 3천만이고요. 계산하는 방식이 뭐라 그랬죠? 더해서 밑에 깐다. 9 더하기 6 더하기 3은 18이죠. 깔면 끝이죠. 지금 문제가 지금 B 부동산에서 변제받게 되는 금액이죠. 그러면 B 부동산에는 18분의 6 약분하면 뭐가 되죠? 3분의 1이니까 1억 5천에 3분의 1은 얼마를 갖게 됩니까? 5천만을 가져가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아주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공동저당에 대해서도 어렵게 나오면 한도 끝도 어렵지만 일단은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분담액이 결정된다는 것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답은 뭐죠? 3번이 됩니다. 27번입니다. 계약의 성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번을 보시면 청약에는 청약자와 그 상대방이 있어야 하므로 청약자는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X입니다. 커피 자판기죠. 그죠?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는 것도 청약인데 커피 자판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 자판기를 설치하는 사람을 굳이 뭐 할 필요는 없어요? 명시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반드시 청약자가 명시되어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죠. 나머지 분들 보시기 바라고 28번입니다. 동시이행 항변권입니다. 동시항변권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를 거부하는 것이 동시항변권이죠. 그러면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려면 뭘 하면 되죠?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면 되잖아요. 동의하시죠? 그러면 경계가 이행인가요? 아닌가요? 경계. 이행이죠. 따라서 2번 동시이행항변권은 경계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는다. X죠. 다시 말하면 경계도 뭐죠? 이행이에요. 이행이에요. 이행하면 동시항변권이 뭐가 돼요? 소멸되니까 답은 뭐죠? 2번입니다. 아주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입니다. 동시항변권이란 네가 안 하면 나도 못하겠다라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뭐죠? 동시이행항변권이므로 동시이행항변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이 필요한데 경계도 뭡니까? 이행이죠. 따라서 경계에 의하여 소멸되지 않는다는 질문은 X입니다. 나머지 것들 1번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동시이행항변권이 붙은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다. O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채권이 양도되더라도 동시항변권 물론 소멸되지 않고요. 4번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적으로 변제기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선이행 의무자는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할 수가 없고요. 5번 동시이행항변권은 소멸시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동시이행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소멸시효는 정상적으로 뭐죠? 진행되게 된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29번입니다. 다음 중 원칙적으로 임대차에 위험부담 문제가 생길 수가 없는 계약은이죠. 일단 위험부담은요.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돼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왜요? 증여는 대표적인 뭐죠?
편무계약이죠. 만약에 잘 모른다 하더라도 5개 중에서 5번이 답인지는 찾아내셔야 돼요. 왜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쌍무계약이고 중요한 건 뭐죠? 편무계약이니까 성질이 다르잖아요. 답은 뭐죠? 5번입니다. 다시 한번 위험부담은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에서만 문제가 되므로 5번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의 경우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0번입니다. 자, 제3자를 위한 계약이죠.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줘서 갑은 병에게 1억을 갚아야 되는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 중 1억 원을 병에게 직접 지급해다오. 이런 형태의 가장 전형적인 사례고요. 옳은 것을 찾는데 1번 갑이 합의 내용을 병에게 통지하면 병은 을에 대하여 매매대금 지급 채권을 취득한다. X입니다. 병이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병은 을에게 직접 이행해달라고 뭐 할 수 있냐면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병이 을에 대한 채권을 취득하려면 스스로 내가 그 돈을 받겠다라는 뭐가 필요합니까? 수익의 의사표시가 필요하기 때문에 1번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2번 을은 갑과 병사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도 무효라는 것을 알더라도 병의 지급요금을 거절할 수 없다 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병과 갑과의 관계, 이 관계를 대가관계라고 하고요.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따라서 빌려준 것이 무효라 하더라도 을은 그냥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지급하면 뭐죠? 그만이고요. 요 갑과 병 간의 관계, 대가관계는 수익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은근히 잘 나오는 형태의 지문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3번 을이 병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매매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갑과 을 간의 계약을 스스로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4번 병의 권리가 확정된 후에는 갑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갑은 을과의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요. 오히려 병은 보호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기 때문에 선이라 하더라도 보호받지 못합니다. 5번 을의 병에 대한 대금 지급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갑이 매매계약을 해지하려면 가병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X죠. 동의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31번입니다. 계약의 법정 해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상대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죠. 못하는 게 아니라 뭐죠? 안 하는 겁니다. 이행 불능이 아니라 뭐죠? 이행지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한 후 상대방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계약 당사자가 일방의 채무가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이 됐어요. 이행 불능이죠. 이행 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최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해야 한다. X고요. 답은 뭐죠? 2번이 되겠죠. 3번 계약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 우리가 정기행위라고 하고 정기행위는 말 그대로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으므로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옵니다. 4번
해지 후에 별도로 추가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오, 맞는 질문이죠. 5번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5번은 맞는 질문이죠. 조금만 좀 정리 한번 해볼까요?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라면 우리 판례는 이행을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부수적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판례가 들고 있는 부수적 채무는 뭐가 있느냐? 첫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한 협력을 일방이 거부한다면 그것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 특약행위입니다. 임야를 거래하면서요, 묘를 이장하기로 약속했어요. 이러한 약속을 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분묘 기지권 때문에 그렇죠. 왜냐하면 임야 거래 시 분묘 처리에 관한 특약이 없으면 뭐가 발생하냐면 분묘 기지권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이 특약을 우리 판례가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합니다. 따라서 이행을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묘를 이장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세 번째, 전대차 계약을 하면서 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 특약입니다. 이거 우리 판례가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네요.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한번 나왔어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갑이 을에게 임대를 했고요. 임차인 을이 벽에게 전대를 하면 요 임차는 우리가 뭐라느냐면 전대인이라고 하죠. 일단 전대하기 위해서는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임대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았어요. 문제 자체는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병의 입장에서 전대차 보증금을 을에게 주게 되죠. 그러니까 병의 입장에서는 집주인한테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주는 거니까 좀 껄끄러워서 요 을소유 부동산에다가 저당권을 따로 설정해 달라고 요구했고요. 을이 뭐죠? 그러자라고 뭐죠? 약속을 했어요. 이게 뭐죠? 전대차 계약 시 전대인 소유 부동산에 관한 담보 특약입니다.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로 이해해요. 그래서 만약에 약속한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전대차 계약 자체를 해제나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니까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운계약서 특약입니다.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 이거 무효 유효예요? 유효죠? 그죠? 왜요? 세금 회피는 인간 본성에 바르니까 뭐 하잖아요? 반사적이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근데 작성해 주기로 한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안 해줄 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느냐? 없다. 이것도 일종의 주된 채무가 아닌 부수적 채무를 이해하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요 네 가지가 대표적인 뭐예요? 부수적 채무고,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이 있으면 강제할 수도 있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 없냐면 해지할 수 없다는 거 좀 추가로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32번입니다.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경우에 법률 관계가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을이 갑으로부터 토지를 인도받아 점유 사용하는 경우에 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을 격려받지 않았더라도 그 토지의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이라고 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2번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한 을의 대금지급 의무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오, 맞는 질문입니다. 이게 아주 좀 잘 나온 형태의 질문인데 어떤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설명드리면 이제 기억나실 거예요. 매매 계약을 하고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고요. 인도 후에는 매수인이 뭐 하냐면 과실을 수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은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달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인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매수인은 그 목적물로부터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이자를 지급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면 갑은 매매 목적물인 토지를 을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는 한 을의 대금 지급 의무의 이행 지체를 이유로 한 매매 대금의 이자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없다. 5점. 인도하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과실을 수취하는 대신 대금에 대해서 뭘 받지 못합니까? 이자를 받지 못하고 이것도 은근히 잘 내고요. 추가할 건 뭐죠? 인도받기 전이라도 매수인이 대금 지급을 완납하면 그 후에 과실은 누가 갖습니까? 매수인이 갖게 된다는 거 하나 추가하면 퍼펙트하게 됩니다. 3번 을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받은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완납하지 않았더라도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은 을에게 기속한다. X입니다. 요거는 조심할 점인데요. 뭘 기준으로 합니까? 인도. 등기를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뭘요? 인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전 등기를 했더라도 아직 인도받지 못했다면 과실을 수취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다시 말하면 그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그죠? 3번.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수인이 과실을 수취하려면 등기가 아니라 인도를 받든지 아니면 뭘 지급해야 돼요? 대금 지급을 완납하에 비로소 과실을 수취합니다. 답은 3번입니다. 4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인도 전이라도 우리 매매대금을 완납한 때에는 그 이후 토지로부터 생긴 과실 수취권은 을에 기속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5번 매매계약이 취소된 경우 선의 을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는 이상 선의 갑은 매매대금의 운영이익 내지 법적 이자를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인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하죠. 그죠? 쉬었다가 33번부터 오겠습니다.